자, 그러면 김만배 씨가 정영학에게 윤석열 관련해서 말하는 녹취록의 내용 중에서 정영학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네. 예. 그 김만배 씨가 요 녹취록은 대부분 이제 김만배와 정영학 간의 대화 내용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윤석열 이름이 들어간 녹취록을 확보했고요. 그렇죠. 이번에 두 번째로 한 번 더 윤석열 이름이 나오는 것을 또 한 번 확보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의 간략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를 먼저 알고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배는 당시 대장동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박영수를 변호사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를 통해 당시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여기 이제 서슬퍼런이라는 대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서슬퍼런 잘 나가는 현직 검사였고 박영수는 이미 변호사였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김만배가 윤석열을 회유 및 여러 카드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잘난 체를 정영학에게 했습니다. 김만배는 윤석열이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속으로 욕을 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밀고 나가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떠벌리며 자랑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곧 보여드릴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을 간추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취록의 요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이제 공개할 내용은 이 녹취 요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네. 이건 이제 실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술에 의하면은 김만배와 윤석열 사이가 결코 상갓집에서 먼 발치에서 한 번 본 사이가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님께서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한 것이 뽀록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녹취록을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화천대유 김만배.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욕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아, 욕을 하고 싸우는 사람입니까? 앞쪽에 삼촌이야? 아니야, 어디 바깥인데. 그래, 열심히 해. 응, 열심히 해. 응, 그래. 이거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녹취를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정영학한테 김만배 씨가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그 서슬퍼런 점점점. 정영학이가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에이. 제가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점잖으신 분이니까 에이 씹새끼 족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응? 그러면서 형 판단이 항상 맞다. 네. 네. 이렇게 된 거죠. 형 판단이 항상 맞다. 결국 이제 자기 말대로 다 윤석열을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하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비록 뭐 마음속이건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이 씹새끼 족같은 소리 하네. 네, 이거 구글님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녹취록을 읽은 겁니다. 노딱 붙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정영학의 그 녹취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녹취 그 앞뒷 부분에 나오는 그 전체 맥락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그 이 의미를 파악을 해 보면 일단 그 김만배가 그 화천대유는 이제 박영수를 끌어들여서 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 과정에서 그 윤석열 후보자하고 그 뭔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가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제 뚝심으로 그렇죠. 결국 밀어붙였고 결국은 다 내 말대로 잘 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그러면서 저런 이제 대화가 몇 나온 가지 그 움직일 수밖에 없는 카드들을 이제 만들어 줬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준다든가 또 혹은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던 윤석열이가 나는 자신 있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검사들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검사와 스폰서의 처음에 시작은 밥 한 끼부터 시작을 했죠. 밥이야 뭐 먹을 수 있죠. 뭐 밥값을 누가 내건. 하지만 밥 먹는 자리가 술자리가 되고 술자리가 골프 자리가 되고 골프를 치면서 가방을 받고 그러면 이제 가방 속에 뭘 받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청탁에 들어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호구가 잡힌 거죠. 결국은 스폰서가 요구하는 것을 검사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비밀의 숲의 그 검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밥 먹는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어떤 회한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김만배 입장에서는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술도 먹고 골프도 쳤다고 하면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을 것이다 보니 봐주는 게 한계가 있는데라고 하면 속으로 씹새끼 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뚝심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거죠. 네. 이 부분은 김만배 씨 캐릭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만배 씨와 아주 가까운 사람 저희 취재원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가 평소에도 허세가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다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내 말이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허세가 좀 심하고 주변에 돈을 그렇게 잘 쓴답니다. 자기 직원으로 있던 사람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그 좋은 회사네. 네,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팍팍 밀어주고 자기 주변 그러니까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쓰는 거를 굉장히 잘 쓴대요. 저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허세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게 어느 정도 허세가 있지만 그래도 믿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서는 거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것도 뭐 내가 이제 윤석열을 꽉 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욕까지 하면서 쌍욕까지 하면서 윤석열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정도의 저는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저는 역으로 직원들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또 저희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또 뭐 거기 뭐 그 아는 분한테도 그렇게 돈을 팍팍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뭐 물론 직원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뭐 생사 여탈권을 쥐지 않은 직원들한테 아파트를 사줄 정도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는 검사한테는 얼마나 많이 그렇죠. 약을 쳤을까요? 네. 자, 중요한 거는 나는 김만배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이 한 문장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로 윤석열과 김만배가 모르는 사이는 아닌 거죠. 그렇죠. 상가집에서 그 눈인사 정도 하는 사이는 글쎄요. 그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눈인사 할 수는 있겠죠. 워낙 많이 싸워서 그럴 수는 있지만 싸움을 할 정도 같으면은 애증 관계라고 봐야 되죠. 아니 네. 기자랑 검사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뭐 서로 사실 취재원과 취재 기자와의 사이인데 뭐 이제 정보를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뭐 서로 갈등 국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 관계는 지금 말하는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다시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제 윤석열이 그 김만배에게 그 내가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결국 이 화천대유에서 그 대장동 사업을 그 추진하는 과정에 결국 검찰의 그 힘을 필요로 한 일이 항상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이제 2010년 그 최초의 그 대장동 그 사업을 위해서 대장동 땅을 그 매입할 때 발생했던 부산 저축은행 1,100억의 불법 대출 사건, 윤석열이 수사를 했고 결국은 1,100억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 그 이후에 결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뒤늦게 그 이제 고발을 해서 2014년서부터 그 수원지검에서 다시 남욱 정영학 그 다음에 그 불법 대출의 브로커였었던 조우영 씨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다 석연치 않게, 특히 뭐 남욱 같은 경우는 뭐 결국 다 기소를 당했다가 나중에 네. 기소를 당했다 나중에 그게 이제 그 무죄가 돼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이제 박영수의 그림자가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국 화천대유가 그 사업의 본궤도가 올라서 그 결국 배당 잔치를 벌일 때 그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불법적인 이 주가 조작에 이들이 관여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세 가지 대체로 한 이 세 가지 정도 검찰과 그 관련된 사안이 터졌을 때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자가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 좀 이건 좀 너무 좀 무모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내가 막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김만배는 아마 박영수 등의 힘을 믿고 아마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것 같고, 결국은 작년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외부로 터져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결국 김만배의 뜻대로 대장동 사업은 대박을 터뜨린 채 아주 성공적으로 네. 막을 내릴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 어간에 음. 나눴던 대화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한테 내밀 수 있는 카드, 그를 죽일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카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저기 윤석열 이제 하고 김만배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물증이 바로 저거였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 매매 계약서는 연희동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화천대유 김만배의 누나가 이거를 갑자기 이제 매입을 합니다. 열린공감 TV에서는 지금 오늘 그 매입 시점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매입 오늘, 시점이요? 네, 매입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매입 시점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크게 주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2달 전쯤 그냥 김만배 누나가 김만배 측이 그냥 뭔가 석연찮은 이유로 윤석열 부친 집을 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우연히 사줬다고 했죠. 우연히 사줬다 그랬죠. 그건 이제 윤석열 네. 후보 측의 해명이고 주장이죠. 네. 언론과 기타 이제 많은 분들은 오히려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저기에 있는 4월 30일에 2019년 4월 30일. 그러니까 4월 달을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연희동 집을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초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죠. 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이제 2019년 4월이라고 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네.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오호, 이것도 2019년 4월이네요. 예, 이게 이제 화천대유에서 이제 장기 차입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총 15개 그 택지 가운데서 그 5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아서 직접 그곳에 분양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것은 5개 블록별로 화천대유에서 자기네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각 블록별로 차입금 내역이 쭉 있죠. 그런데 이게 쭉 보면은 대부분 A1, A2 블록 저 위에서부터 보면 2021년이 만기일로 돼 있잖아요. 대개. 그런데 맨 밑에 보면 A12 블록의 차입금의 만기는 2019년 4월 30일입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뭐 윤석열 후보자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자 부친의 집을 사준 시점도 4월 30일이고요. 야, 그리고 진짜 우연치고는 화천대유가 최초로 이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작을 해서 최초로 빌린 돈을 갚는 날 만기가 된 날이 또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이 얘기는 저 2019년 4월 30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제일 처음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갚고 돈잔치했단 그리고 말이군요. 남는 걸 가지고 이익금을 그 당시에 분배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도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기여분에 대한 지급을 부친의 집을 매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면 19억보다 더 많은 뭐 예를 들면 지금 50억 클럽 50억일 수도 있죠. 하면 50억 일 수도 실제로는 있죠. 50억을 주면서 이제 19억의 다운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실제로 내부 그 화천대유 내부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다운 계약서는 분명하다라는 증언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뇌물이 아니다. 이게 현재 주장인데 그렇죠.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다운 계약으로 의심되는 이유. 다운 계약으로 의심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시세 대비 그 금액으로 했다라는 것을 일반 그 주변의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좀 설득이 안 되는 대목인 거죠. 예, 뭐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그 등기부를 발견하면서 주변에 취재를 했지만은 다운 계약 의심에 대한 부분들은 주변에 이미 당시에 나왔었어요. 뭐 그걸 갖고서 저희를 무슨 뭐 이제 고소를 한 해 만에 무슨 뭐 막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네 어쩌고 뭐 막 그런 부분 있지만은 당연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0억 클럽의 명단들이 다 나왔잖아요. 다 아주 일관되게 다 50억 클럽들이 있는데 왜 여기만 또 19억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다운 계약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 얘기한 건데 이 2019년 4월이라는 그 시점이 화천대유가 첫 번째 배당금을 갖고서 수고했다. 우리 이제 한번 좀 이제 배당을 하자. 라면서 빚도 갚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농공 행상에 따라 거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뒤도 봐주고 뭐 기여한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들어온 사람들한테 50억 클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하필 19억짜리 집을 계약했다고 하면 시세보다 낮게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는 또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 네, 11만 8천 원짜리 무슨 영수증 갖고도 무슨 뭐 샌드위치를 뭐 30개를 혼자 이재명 후보가 먹었네 만에 우기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슨 뭐 그 다운 계약을 그걸 믿으라고요, 그걸요? 말이 안 되죠. 네. 네. 자,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019년 4월 30일이라고 하는 날짜 그리고 A12 블록에 대한 대출금을 이제 정산하면서 뭔가 이익의 분배가 이제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이 50억 클럽에 대한 이익 분배와 관련해서 한국일보가 이미 보도를 했었죠. 네. 이미, 역시 그 똑같은 대화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맨 상단에 이제 정형하기 저는 처음에 A12 아까 나왔었죠. 설명한. A12 블록. 예. 화천대유가 수의 계약한 대장동 지구 5개 중 1개입니다. A12 블록에서 이미 충당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12 블록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50억 클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익을 나눠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뒤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 편에 이제 그 김만배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홍 회장, 이 홍 회장은 이제 머니투데이의 홍성근 회장을 얘기하죠. 홍 회장은 인센티브고 거기에 이성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천대유의 바지 사장이죠. 이성문이 그러는데 420개, 그러니까 420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12 블록에서 예상 이익이 한 420억 남는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김만배 씨가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들을 충당해야 돼.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자 50억씩 몇 개나 되나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사람을 이름을 호명하죠.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6명이죠. 50억 클럽의 공식적 명단 6명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형하기 이 6명이 다 5억씩입니까? 아니면 50억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김만배가 이거 잘못했네.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서 다시 또 카운트를 하죠.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성근.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 홍성근 이렇게 이제 50억 클럽을 확정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형학이 50개 곱하기 한 사람당 50억이라는 얘기죠. 50억 곱하기 6명이니까 결국 300억이죠. 그래서 50억이면 102억 300억. 그러니까 총 6명의 50억 클럽 멤버에게 1인당 50억씩 해서 총 300억을 준다. 그리고 A12 블록에서 발생하는 예상 수익은 한 420억 정도 된다. 그걸로 지금 중요한 거는 저 6명에 대한 300억 배당을 끝내고 저 나머지 돈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별도로 박영수의 친척에게 돈이 109억 원이 끝내져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A12 블록에 대해서 결국 2019년 4월 달부로 이자를 갚고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거를 50억 클럽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 공교로운 2019년 4월 달에 윤석열 후보자와 김만배 씨는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처음에는 부동산 거래를 우연히 했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뭐 그냥 시세보다 낮게 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면 그걸 저희가 믿으라고요? 그거 어려운 얘기죠.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 시점에. 어떤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은 그 A12 블록에 대한 1차 분양을 끝내고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이익 배당을 50억 클럽 멤버들의 이익 배당을 하던 2019년 4월 달에 윤석열 후보자 부친의 연희동 집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해서 분배를 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관계가 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언론도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보시는 이분들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홍성근 이 6명 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권순일 억지로 하면 권순일 정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나오는데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 이재명 후보자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네. 대법원의 상고심 열릴 때 결국 7대 5로 그 무죄 판결이 났죠. 그래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권순일 대법관은 이제 무죄 판결한 7명의 대법관에 그렇죠. 포함이 됐고 결국 그 대가로 권순일도 50억 클럽에 포함된 거 아니겠냐? 라는 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죠. 정확히는 이스트플라이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조선일보 등이 받았죠. 그리고 그걸 국힘당이 덥석 물었다가 지금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그 화천 대유는 SK의 자금이 들어간 지금 어떻게 보면 SK 계열사로 의심을 이제 받고 있는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의 이제 사면 거래하고 이 50억 클럽도 일정한 또 관련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 권순일 전 대법관이 SK 그 최태원 회장과도 매우 밀접한 네. 관련을 맺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SK 최태원 회장의 그 내연녀가 네. 이제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 거기에 아주 그 최태원 회장을 그 힐난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렸고 그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이 전국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빛의 속도로요. 네, 그 무더기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또 보면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굳이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안인지 논란이 끊이진 않았죠. 그런데 이걸 결국은 제일 처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수많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네티즌 중에 한 명을 시민 중에 한 명을 제일 최초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 확정 판결을 할 당시에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이 최초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낸 이후에 나머지 그 기소돼 있었던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다른 시민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유죄가 선고가 됐고 그 이후로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와 관련된 댓글들은 인터넷에서 싹 사라졌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그 자신의 내연녀와 관련된 온갖 추문들을 인터넷에서 싹 사라지게 만든 입막음용 그 판결을 내린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혼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댓글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권순일 그래서 대법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그 검사 출신들. 그 어떠한 연관성도 이재명 후보와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권순일 사실 대법관도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인 거고요. 그러면 그 전원 합의체에서 한 명의 대법관을 무슨 뭐 50억 클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그러면 뭐 12명은 다 그걸 일일이 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억측이었는데 저는 그런 억측을 그냥 뭐 안티 이재명 집단에서 뿌리는 얘기를 그렇게 조중동이 받은 것도 신기했지만 그걸 또 국힘당에서 받아갖고서 이렇게 캠페인화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이